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민국은 비수가 아닌 도끼가 되어야 합니다. 2. KF-21 엔진 국산화는 문제도 아니다. 3. 나라 생명 걸고 올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은 적대적인 국가들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심각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효과에 대한 의심이 생긴 공격 작전은 유감스럽게도 사고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들은 직접적인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목과 칼이라고도 불리는 머리 베기 작전입니다. 최근 한미 특수부대는 자체 훈련 과정에서 이 작전을 공개했고, 자유의 방패 2023이라는 역사상 가장 큰 출발은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적국 수뇌부에게 우리가 찾아올 것을 알아도 당신은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다는 의지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 최후의 배기 작전의 엄중함은 우호적인 군대조차도 드러났으며, 그것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칼, 티크 나이프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략 기조는 방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단 한 발의 피격만을 허락하는데요. 단적으로 가장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은 북한을 예로 들자면, 공격 징후 포착 또는 무력 도발이 발생한 그 즉시 대한민국은 삼축 체계를 발동하여 적의 공격 의지를 박살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대량 응징 보복은 적의 머리를 직접 제거하기 위한 공격 체계인데요. 북한의 경우면 김정은과 노동당 수뇌부를 직접 타격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대한민국 침략 야욕이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는 만큼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도 해당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량 응징 보복 체계에는 대대적인 폭격을 위해 최대 이륙 중량만 36.7톤이 넘는 F-15K가 동원됩니다. 이쯤이면 준 폭격기라고 불러도 손색없는데요. 당장 대공 능력을 제외하고 오로지 폭격만을 위해 설계된 중국 H-6의 최대 이륙 중량도 기껏해야 79톤에 불과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폭기로서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F-15K의 무장 탑재 능력은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심지어 H-6의 최대 속력은 마하 0.8에 불과한 데 비해 F-15K는 항속 속력이 마하 1.2, 최대 속력은 마하 2.5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F-15K의 주력 무장 중 하나인 KEPD-350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만 500km에 달하는데요. 무시무시한 가정이긴 하지만 중국의 무력 도발로 대한민국이 대량 응징 보복 체계를 발동한다면 원주 제8 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한 F-15K가 1분 5초 만에 요동반도 끄트머리에 도착, 베이징 중심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대량 응징 보복 체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최대 사거리 1000km의 현무 투시부터 3000km의 압도적인 사거리로 사실상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 3D까지 동원됩니다. 이쯤이면 말이 방어적 전략이지 정당방위를 위한 구실을 찾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쟁쟁한 전력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이라고 평가받는 게 바로 티크 나이프, 참수 작전입니다. 사실 미사일과 전폭기 등의 강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동시에 굉장히 막연한 구석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순항 미사일 기술력은 특정 건물의 몇 번째 창문을 골라서 저격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지만 미사일이라는 특성상 부수적인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민간인이 폭발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목표물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규모 폭격을 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미사일로 적의 수뇌부를 직접 타격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전술적, 전략적으로 굉장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데요. 반면 참수작전은 실제적인 위험입니다. 특히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넵튠 스피어 작전, 소련의 알파그룹이 아프간 대통령을 암살했던 폭풍 작전 등 이미 상당한 실전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적선국의 수뇌부를 공포에 떨게 만들기 충분한데요.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대한민국이 다른 전략 무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유독 참수작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6년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 키 리졸브 연습 과정에서 참수작전이 언급되자 북한은 말 그대로 발작했는데요. 조선중앙TV는 참수작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나라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타격수단을 총동원해 선제 소멸하겠다며 발악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참수작전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었을 뿐 어떠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북한이나 중국 같은 독재 국가는 최고 권력자에게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독재의 특성상 2인자를 경계하기 때문에 예비 지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쉽게 말해 적 수뇌부의 소수 인물만 제거하면 단시간 내에 지휘 통제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효율 높은 방법이 없는데요.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미국과 함께 비밀리에 참수작전을 준비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아직 국제적인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부터 적선국의 수뇌부를 공격하기 위해 비수를 품어왔던 건데요. 가장 대중적인 지표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2005년 첫 세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고작 14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은 무려 8위에 올라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참수작전은 단번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히든카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참수작전이라 함은 이름 때문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적 주요 시설 파괴, 아군 폭격 전밀 유도, 항공관제, 인질 구조부터 재난 상황 발생 시 인도적 지원 임무 등이 모두 참수작전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군에서는 참수작전이 아니라 티크나이프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티크나이프는 워낙 베일에 쌓여 있어 실체를 의심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미사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특수부대 투입이 가당키나 하냐는 비난도 받았는데요. 심지어 군에서 참수작전을 부르는 정식 명칭이 티크나이프라는 것조차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정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과 달리 참수작전의 효용성은 미사일, 드론이 아무리 발전한 현대라 하더라도 상당한 가치를 지닙니다. 일례로 영국 특수부대 SAS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90년 걸프전, 2010년대에 시작된 ISIS와의 대립까지 중동 지역에서 상당수의 참수작전을 수행했고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대부분 요인 암살이 주를 이뤘던 SAS의 참수작전은 ISIS의 고위 장교 등 고가치 표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면서 시작되는데요. 이후 CH-47 치누크 같은 중 대형 수송헬기의 사륜 바이크와 함께 SAS 대원을 작전지역 인근에 신속히 파견합니다. 작전지에 도착한 SAS 대원은 사륜 바이크를 타고 목표 지점까지 이동, 야음을 틈타 AW 또는 바렛 M82 등의 저격소총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목표물을 사살하고 다시 사륜 바이크를 타고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상당히 전통적인 참수작전 수행 방식인데요. 그러나 SAS가 이를 이용해 중동에서 암살한 고가치 목표물만 알려진 걸로 100여 명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이 현지 무장단체 지도자, 고위 이슬람 사제 등이었는데요. 이를 대한민국으로 비유하자면 고위 공직자나 도지사, 장성급 장교들이 하루아침에 암살된 것입니다. 수년 사이에 지자체장 100여 명이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심지어 마침내 공개된 대한민국과 미군 연합의 티크나이프는 상상 이상의 위력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최초로 참가했는데요. 전장 29.7m 전고 11.7m, 전폭 40.4m에 육박하는 C-130 허큘리스를 기반으로 한 고스트라이더는 지상 화력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한 공격기, 통칭 건쉽의 대표주자입니다. 일명 죽음의 천사라고도 불리는데요. 모체인 C-130부터 플레어가 날개를 펼치는 천사의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으로 이는 AC-130의 독특한 개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AC-130은 수송기에 기반을 둔 만큼 대공 능력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지상 화력 지원에 모든 역량을 투자했는데요. 이 덕에 날아다니는 포병 진지, 포탑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느릿한 속도 때문에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제공권만 확보된다면 충분한 화력 투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최대 이륙 중량만 약 70톤에 달해서 온갖 무장을 기체 왼쪽에 때려박고 양력을 얻기 위해 목표 지점 상공을 반시계 방향으로 선회하며 끝도 없이 포탄과 탄약을 쏟아붓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훈련에 동원된 AC-130J 고스트라이더는 30mm GAU-23A 기관포 1문, 105mm M102 곡사포 1문은 물론이고 GBU-39 스티비, GBU-44 바이퍼 스트라이크, GBU-53 비스톰 브레이커 유도 폭탄의 AGM-176 그리핀,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까지 탑재하고 있었는데요. 이 막강한 화력 지원을 유도하는 게 이번 티크나이프 훈련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이 정도의 화력이 건물 하나에 투사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요. 실제로 모의 상황을 가정하고 무인도에 쏟아지는 AC-130J 고스트라이더의 화력은 가공할 만한 파괴력이 생생히 느껴졌습니다. 미사일을 이용한 정밀 타격이 우아하다면 고스트라이더의 무차별 폭격은 말 그대로 쑥대밭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이조차도 시범일 뿐이지 전력을 쏟아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쯤이면 왜 현대에도 참수 작전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런 참수 작전도 폐기 위기에 내몰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고작 2022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어이없게도 군 간부가 군사 기밀을 유출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참수 작전을 포함한 대량 응징보복 계획이 일부 누설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의 군사 관계자,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이 대량 응징보복 체계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다면서 참수 작전의 폐기를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이나 작전 계획 등은 변경되었겠지만 더욱 압도적인 화력과 더욱 날카로운 참수 작전 설계를 통해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전력을 구사한 것입니다. 단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투입 자체가 어려운 AC-130J 고스트라이더를 티크 나이프의 공개 전력 중 하나에 포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초에 이미 알고 있더라도 막을 수 없는 전력을 구사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비수를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은 비수가 아닌 도끼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세계의 평화는 압도적인 힘 아래 구축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확장 야욕을 숨기지 않고 북한은 멀쩡히 핵무기를 완성한 가운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건 더 큰 힘뿐인데요. 부디 전쟁을 억제하는 대한민국의 힘이 더욱 강력해지길 바라겠습니다. KF-21 엔진 국산화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F-21은 AESA 레이더, 항전 장비부터 최근에 공개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까지 하나둘 국산화에 성공시키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전투기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유독 엔진 국산화 관련 소식만은 감감무 소식이어서 많은 분이 오매불망 새로운 정보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수의 전문가를 흥분시킨 KF-21 엔진 국산화의 새로운 국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AI 인수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AI 출신 핵심 인사를 영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두 회사의 인수합병이 KF-21 엔진 국산화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리송하실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두 방위 산업체의 인수설이 불거진 건 아이러니하게도 증권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군사 분야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두 회사의 실제 입장이 어떻든 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가 한 몸이 된다면 전 세계 방산 시장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항공 엔진 분야의 기술 개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전 세계 항공 엔진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3대 기업 중 하나인 제너럴 일렉트릭 GE에서 기술 제휴를 요청할 정도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를 통해 KF-21B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주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심지어 그 비율이 자그마치 40%에 육박합니다. 혹자는 그래도 핵심 기술은 GE가 갖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하청인 거 아니냐라고 폄훼하지만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드는 KF-21 엔진 부품은 단순히 GE가 시키는 대로만 조립하는 게 아닌데요. GE가 기술 제휴를 요청하기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 땀씩 항공 엔진 개발 역량을 맨손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일례로 쌍발기인 KF-21에는 21,000파운드 추력의 엔진이 2개 탑재되는데요. 여기에 투입되는 엔진은 워낙 민감한 장비라 극히 일부 공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제작됩니다. 전투기 엔진은 소량 생산으로 자동화 적용이 불가능할 뿐더러 규칙과 기준이 엄격하고 다양해서 상당한 기술적 숙련도와 철저한 품질 검증이 요구되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게 지상이나 해상에서야 운행 도중 만에 하나 엔진이 고장나더라도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지만 전투기의 엔진이 비행 중에 고장나면 그대로 추락입니다. 수백억 원의 전투기는 당연히 박살이 날 테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파일럿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엔진에는 더 정밀하고 엄격한 기술이 적용되기 마련인데요.
이를 증명하듯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들의 경력은 기본이 20년 이상, 길게는 30년 이상으로 고도로 숙련된 인원들이 작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엄격함이 있었기에 KF-21 엔진 국산화율은 40%에 도달했고, 엔진, 보조동력 장치, 연료 탱크 등과 관련된 20여 개 부품 제작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 여기까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계였습니다. 계열사였던 한화방산까지 인수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K-21 보병 전투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지상 무기 체계의 명가이자 방산 공룡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바꿔 말해 지금까지 전투기 개발을 시도해본 적은 없는데요. KT-1부터 FA-50, KF-21까지 엔진을 제외한 전투기 개발을 주도한 건 바로 KAI였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가 이분화되어 국산 전투기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두 거대 방산업체가 하나로 합쳐지면 서로의 노하우와 기술을 공유하면서 KF-21 엔진 국산화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3대 엔진 제작사인 미국 GE, P, 앰퍼샌드 W, 영국 롤스로이스와 장기적인 핵심 파트너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3년간 3대 엔진 제조사로부터 연이은 대형 수주에 성공해왔습니다. 2019년 P&W와 약 17억 달러, 한화 2조 2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최첨단 GTF 엔진 장기 부품 공급권을 획득했고, 롤스로이스, GE와는 1조 6,864억 원의 사업 수주에 잇따라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2021년에는 GE와 3.2억 달러의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간의 항공엔진 사업 수주 잔고만 10수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항공엔진 분야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데요. 무엇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엔진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회사로서 대한민국 항공무주 산업의 발전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하여 작년까지 약 9,000대 이상의 엔진 생산과 정비를 담당해온 대한민국 유일의 가스터빈 엔진 제조기업인데요. 그러나 항공 엔진 기술 개발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는 모든 과정은 결코 쉬운 순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국가도 엔진의 핵심 기술을 해외에 이전시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인 삼성항공산업은 1980년대 미국 GE와의 기술 제휴로 F5 제공호용 제트 엔진을 생산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엔진 핵심 기술이 전부 GE사에 있어 사용되는 소재와 세부적인 개발 정보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이미 라이선스 생산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항공 엔진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는 게 곱게 보일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항공기에 적용되는 가스터빈 엔진은 미사일 추진 구동계와 거의 유사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엄격한 기술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게 방산업계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민간 기업으로서는 이를 버티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오죽하면 1980년대 후반 삼성항공산업은 KF-16을 국내 면허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항공산업을 KAI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전투기 개발이 엔진과 기체라는 두 부분으로 이분화된 것입니다. 반면 항공기 엔진 시장에서는 GE와 P&W, 롤스로이스 3사가 독점 정책을 펼치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엔진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 영역을 넓혀왔는데요. 바로 해외 엔진 정비였습니다. 기체 개발을 포기한 대신 말 그대로 어깨너머로 항공기 엔진 기술을 배워가는 선택과 집중을 한 건데요. 1982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맺은 UH-1H 헬기용 TO-13 엔진 창정비 계약을 최초로 하여 1983년에는 미국 IA사의 TO-13 엔진 창정비 수출에 성공하면서 세계 항공산업의 메카인 미국 시장에까지 진입하였습니다. 이후 1986년에는 미 공군의 C-130 수송기용 TO-16 엔진과 F-4 전투기용 J-79 엔진 정비 물량을 1996년에는 베네수엘라 공군으로부터 F-100 엔진 정비 물량을 수주하는 쾌거를 거뒀는데요. 지금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창정비 사업을 수행한 국가는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페인, 네덜란드 등 12개국에 달합니다. 이미 기술적인 면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입증받은 셈인데요. 실제로도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통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한국형 헬기 수리온 위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의상을 구축해 왔는데요. 심지어 공군, 육군은 물론 해군 주력 함정에 들어가는 엔진도 생산하고 있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모든 엔진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AI 인수는 대한민국 전반에 걸친 상당한 발전을 불러올 텐데요. 대한민국이 또 약속을 어겼습니다. 다시 한번 예정일을 어기고 폴란드의 KE 흑표를 조기 납품해 버린 건데요. 덕분에 폴란드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예정보다 무려 3개월이나 앞당겼습니다. 한국-폴란드 밤산 계약을 이끈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마리우시 브와시차크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하루 3번 대한민국 방향으로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을 텐데요. 물론 대한민국이 아무 추가적 이득도 없이 무조건 폴란드 좋아하라고 퍼주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유독 폴란드 조기 납품에 진심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오늘은 K2 목표 폴란드 조기 납품 속 대한민국의 숨은 의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으로 지난 3월 22일 폴란드 그드니아항에 대한민국 K2 흑표 5대가 도착했습니다. 현지 세관과 군사 관계자들은 어안이 범범한 표정으로 K2를 민수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날 폴란드에 도착한 K2는 당초 6월쯤은 되어야 볼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물량입니다. 그걸 대한민국이 물량 출고도 아니고 인도까지 무려 3개월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제대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좋긴 좋아도 이게 맞나? 싶어질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인신들이 앞다투어 대한민국의 경이적인 생산과 납품 속도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 인도된 K2 흑표는 폴란드가 요청한 긴급 소요분 180대 중 일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2년 8월 K2 전차 긴급 소요분에 대한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고작 4개월 만에 1차 물량 10대들 인도하면서 그리고 다시 3개월여 만에 2차 납품까지 완료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속도라면 대한민국이 원래 계약보다 최소 반년은 일정을 앞당겨 2024년 중반까지 긴급 소요분 물량 납품을 완료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폴 방산 계약을 주도한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 마리우시 브와시차크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을 지경입니다. 그도 그럴 게 긴급 소요분 미라는 계약명만 봐도 짐작할 수 있으시겠지만 지금 인도 중인 180대의 K2는 말 그대로 총각을 다투는 은근 물량입니다. 현재 폴란드의 안보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연대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와 약 4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게다가 정말 천만분의 1의 가점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폴란드는 칼리닝그라드를 포함하여 어림잡아도 630km가 넘는 국경을 러시아와 맞대야 합니다. 폴란드에는 끔찍한 악몽 같은 일인데요. 더군다나 한쫄 방산 계약이 최종 체결된 건 2022년 7월 27일이 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6월 25일 전쟁 휴전 협점일이었던 이날은 우크라이나군의 대대적인 역공세가 시작되기 2달 전이었습니다. 잠시만 하더라도 비록 우크라이나군이 선전 중이긴 했으나 당장 내일이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우크라이나가 항복했다는 뉴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속도로 K2 흑표를 인도해줬으니 폴란드가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러나 말고 보면 한폴 방산 계약 대한민국 무기체계 도입 검토 과정에서는 폴란드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건 폴란드를 탓할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K2 목표의 월등한 성능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는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튀르키예가 대한민국의 기술 수출로 말타이 전차를 만든 게 거의 유일한 대회 성과라고 부를만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알타이 전차마저 개발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연루되면서 튀르키예판 아준 전차 미니 뭐니 온갖 조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폴란드 내부에서는 다소 납기가 늦어지더라도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이같이 이미 검증된 전차를 들여오자는 주장이 감했습니다. 심지어 정치권이 아니라 군부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를 만제이 두다 대통령,
마리우시 브와시차크 부총리 등이 믿어불려서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성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계약을 끝마치고 초도 물량을 인도받을 때까지도 폴란드 내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런 불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한국산 무기체계의 제1사용자인 폴란드 군부에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K2 흑표 실기체를 몰아보고 사격까지 직접 해본 병사들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불안을 좀식시켜버렸습니다. 실제로 문용해본 K2 전차는 노르웨이에서 공개한 테스트처럼 정말로 레모파르트 EH를 능가했고, 특히 세계 최초로 탑재된 암 내장형 유기압 현가장치, 통칭 ISU는 어떤 험지도 거뜬히 주파하는 기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K2에는 포신 떨림까지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기동 간 사격 시 명중률도 미국, 독일 등 다른 어떤 나라의 전차보다 월등했는데요. 또한 비교적 가벼운 중량과 자주도하가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한 이점이었습니다. K2는 반드시 공병에 도움이 필요한 M1 에이브람스와 달리 언제든 대규모 도하작전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유럽에서 9번째로 긴 강이자 총 길이만 1047km가 넘는 비스와감을 비롯해 내륙 곳곳에 크고 작은 하천과 습지, 호수 등이 분포해 있는 폴란드에 이는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압도적인 납품 속도까지 더해지다 보니 이제 와서 폴란드의 K2 흑표 도입은 구국의 운명을 건 신이 한 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폴란드의 선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폭적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담장 K2 흑표만 봐도 2024년까지 긴급 도입 물량 180대, 2030년까지 K2 페타리터 450대 한국 생산 및 공급, 그리고 나머지 370대는 현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 라이선스 생산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해도 8년에 도합 1000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규모와 금액이 막대한 계약이라 해도 마감 기한을 생각하면 먹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세계 어떤 군사 관계자를 데려다 놔도 이건 무리라며 고개를 저을 텐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미국, 독일 모두 손살에 쳤던 조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보다 더 빨리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적 같은 일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일선의 군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방산업체 등이 모여서 통합수출지원그룹을 출범시키고 이에 아예 K2 수출만 전담하는 팀 K2를 꾸리는 등 후속 조치에 최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밤사청, 군이 합심하여 K2 수출 관련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했고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K2 수출분을 우선으로 하여 신속한 품질 검사를 진행해 출고 일정을 크게 앞당겼는데요. 즉 K2 생산 조립 과정에서 시간을 줄이는 건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니 서류 위에서 허비되는 시간을 감축해서 출고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상당히 기발하고 유기적인 발상인데요. 그리고 이런 노력 덕에 국제 방산 시장에는 지금 폴란드 방산 계약은 전 세계에서 모직 대한민국만 가능한 일이라는 민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나토와 EU의 강대국들은 물론이고 미국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할 수 있더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홍보 효과는 전말 3.3 이상입니다. 현재 전 세계 만보 시장은 냉전 종식 이후 전례 없던 최대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앞으로 수십 년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무기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치면서 방산 시장에는 상담한 공급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 다름 아닌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능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서방 세계 원톱 수준이면서 가격은 저가, 납기는 세계 유일이니 혹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인데요. 게다가 기술 이전까지 관대한 편이라 장기적으로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원하는 수많은 중진국들에는 완벽한 대안입니다. 국제 정치적민 입장에서 봐도 미국과 껄끄러운 나라들, 혹은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대놓고 나토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나라들에도 유일한 선택지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 중동의 유력 국가들이 사막형 K2 전차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굳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단점을 찾자면
역시 부품 수급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러나 이 또한 폴란드가 3단 부분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2021년부터 대한민국이 진출을 노렸을 정도로 유럽권 최대 물류 허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단스크의 항구는 동유럽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해삼 운송의 중심지인데요. 1인 배경을 알고 보면 K2 페타리터 370대 현지 생산미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도 그럴 게 유럽 시장에서 K2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레오파르트 2는 1년 최대 생산량이라고 해봐야 고작 50여 대가 한계입니다. 1년에 몇 대가 생산될지는 아직 섣불리 예측할 수 없지만 370대라는 물량을 생각하면 KEPL의 폴란드 생산 속도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생산 속도를 가뿐히 뛰어넘을 것입니다. 즉 K2 흑표 성능이 아무리 좋아봐야 유지보수 측면에서 레오파르트 2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는 주장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현지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과 폴란드의 광범위한 물류망이 더해진다면 유럽 전역에 K2 흑표의 부품을 로켓 배송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유럽의 중진국들 입장에서는 굳이 콧대만 높고 생산 속도, 성능 모든 면에서 K2 흑표의 역부족인 레오파르트 2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독일과 레오파르트 2 말고 선택지가 없었다면 여기에 대한민국과 K2라는 동등 이상의 선택지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한폴 방산 계약을 단발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향후 수십 년간 우리 밤산 시장을 뒷받침할 기틀로 다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대한 계획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건 아닙니다. 폴란드의 빠른 납품을 위해 우리 개발진, 생산팀이 상당한 노력을 쏟고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이른바 크런치 모드인 것이죠. 이는 절대 지속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시장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기 위해선 내실을 일선의 개발진과 생산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더욱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길 바라겠습니다.